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2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도수 분포표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그 도수 분포표로 만들어 보면 그 도수 분포표를 보고 자료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선 도수 분포표가 뭔지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자료를 종류별로 나눠 봤었죠. 그 범주형 자료라는 것도 배웠고, 수치형 자료에서 연속형이다, 이산형이다 라는 것도 배웠어요. 어떤 자료가 있었는데 그 범주형 자료나 이산형 자료에서 그 자료의 서로 다른 값을 우리가 세어봤을 때 그 서로 다른 값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자료를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간으로 나누어서, 즉 그 구간으로 나누었으니까 범주형 자료든지 이산형 자료든지 하나의 범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 자료에 대해서 도수를 표현하든지 상대 도수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누적 도수, 누적 상대 도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도수 분포표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도수가 뭔지, 상대 도수는 뭔지, 누적 도수, 누적 상대 도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수는 말 그대로 그 자료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관찰값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관찰값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자료의 개수예요. 그럼 몇 개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대 도수는 그 관찰값의 도수가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얼만큼을 차지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 도수라는 것은 그 관찰값의 개수, 그 자료의 도수라고 했죠. 그 도수를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료의 개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 자료니까 그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n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게. 그래서 도수는 관찰값의 개수고 상대 도수는 그 관찰값이 전체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 즉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은 누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누적 도수, 누적 상대 도수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누적된 거, 지금까지 다 합하면 얼마냐, 그런 뜻입니다. 해서 누적 도수는 해당 자료가 속한 계급이 있겠죠. 그 계급까지 앞에서부터 다 세어서 그 계급까지 도수를 다 더하면 얼마냐, 그런 뜻입니다. 해당 계급까지 도수의 합이에요. 누적 상대 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수 대신에 상대 도수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계급까지 상대 도수를 다 더한 거, 그것을 누적 상대 도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 도수 분포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오른쪽 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표 1.6이 있죠. 표 1.6에 이런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25세에서 35세 연령대에 있는 30명의 여성을 상대로 해서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료가 30개 있지만 그냥 그 자료를 그냥 늘어놓은 거죠. 조사한 순서대로 해서 15.6부터 해서 14.1, 12.1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제일 아래쪽에 15.2로 끝났어요. 그렇죠. 역시 자료를 보니까 이 30개의 자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조사한 것을 그냥 늘어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자료가 어떻다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대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의 도수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표가 또 있죠? 표 1.7 한번 보세요. 그 위에 표에 있던 그 자료를 그냥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순서대로 그냥 늘어놓은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제일 위에 가장 작은 값, 우리가 최소값 이렇게 부릅니다. 자료의 최소값, 그 최소값이 있어요. 그 정렬하고 나니까 최소값이 12.1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가장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가장 큰 값이 있어요. 최대값입니다. 자료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7.8이네요. 그렇죠? 우선은 이렇게 정렬을 해봤어요. 그래서 30개 자료를 크기 순으로 정렬을 했더니 12.1부터 17.8까지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자료의 도수만 표기해가지고 일단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우리 12.1부터 17.8까지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다 한 번씩 씁니다. 그렇게 만든 게 오른쪽에 표 1.8이에요. 표 1.8을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12.1부터 해서 그 앞에 자료에 주어져 있던 그 값들을 그냥 순서대로 쭉 썼어요. 12.1, 12.6, 12.8 이렇게 해서 17.8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 안에 있는 그 원소들, 자료들, 그 자료들을 그냥 쭉 쓴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그 자료들이 몇 번씩 나왔나 그걸 센 겁니다. 그 도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 도수를 적어놨어요. 볼까요? 12.1은 자료에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수가 1이죠. 12.6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수가 1이죠.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 표의 중앙쯤에 15.0이라는 자료값이 있어요. 그 자료는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표본에 15.0이 15.0, 15.0, 15.0 이렇게 3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수는 3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아래 있는 15.1도 2번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2번 이상 있던 것들은 15.3도 있네요. 2번 나왔어요. 16.2도 있네요. 2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도수만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측정값을 다 쓰고 그 각각에 대해서 도수를 다 적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단순하게 그냥 도수만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 자료가 어떤 값인지 모든 자료를 파악할 수는 있어요. 12.1도 있고 12.6도 있고 등등 해서 17.5도 있고 17.8도 있고 이런 자료들이 있구나 하고 다 파악할 수는 있어요.
모든 자료를 다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 도수 분포표라는 것이 좀 크지요. 그리고 복잡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자료가 대충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좋게 만들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보기 좋게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구간으로 나눕니다. 구간이라는 것은 계급 또는 범주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구간, 계급, 범주. 나눠놓은 구간이 계급이 되는 거고, 그 계급이라는 것은 그 계급 안에 자료가 몇 개 있어 하는 거니까 범주예요. 앞에서 배웠던 범주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12개의 구간으로 나눠봤어요. 그게 오른쪽 표에 있습니다. 보세요. 오른쪽 표에 보면 12.0부터 12.4까지 이렇게 나눠놓고 12.5부터 12.9까지 이렇게 나눴죠. 맨 마지막에 17.5부터 17.9까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급에 속하는 자료가 몇 개 있었는지 이제 도수를 적은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표에 12.1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2.0부터 12.4라는 이 계급 구간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계급 구간이 12.0부터 12.4였을 때 왼쪽에 있는 자료에서 그 계급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계급에 대한 도수는 1입니다. 그 다음 계급은 12.5부터 12.9까지 나눴어요. 그리고 그 구간 안에 있는 자료를 찾았어요. 왼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면 거기에는 12.6이 들어가겠죠? 12.8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계급에 들어가는 자료는 2개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급에 대한 도수는 2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서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이렇게 표기하는 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그 앞에 있던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똑같은 표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 계급이라는 것을 지금 12개로 나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눴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 계급을 이렇게 나누는 어떤 법칙 같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2개로 나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12개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고, 뒤에서 또 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나눠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개로 나눴다라고 하면 계급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12개로 나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눈다는 거냐? 이걸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은 최대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최대값이 17.8이었죠. 그렇죠? 가장 작은 값,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불렀던 값, 가장 작은 값은 12.1이었어요. 우리는 그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료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을 자료의 범위다. 그냥 단순하게 자료 범위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료의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범위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17.8에서 12.1을 빼주면 5.7이 되죠. 5.7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물론 보기 좋게 고쳐서 써도 돼요. 이것도 어떤 공식이나 법칙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5.7을 보기 좋게 6하고 비슷해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의 범위가 6이었으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12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전체 범위가 6이었으니까 6을 1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0.5를 얻을 수 있죠. 예, 해서 0.5가 되니까 하나의 계급을 0.5씩 끄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오른쪽 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0.5씩 끊었으니까 표를 보면 예, 자료에는 없었지만 12.0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기 좋게 하느라고. 예,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는 12.0, 12.1, 12.2, 12.3, 12.4 이렇게 5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0.5가 된 거예요. 12.0부터 해서 12.4까지 예, 5개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5부터 12.5, 12.6, 7, 8, 9 이렇게 5개. 그 다음은 13.0부터 또 5개. 13.0, 1, 2, 3, 4 이렇게 5개. 이해할 수 있죠? 예, 이렇게 0.5씩 끊었다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0.1씩 나눈 것이 5개 들어가면 0.5다.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0.5씩 끊어서 12개 계급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얘기했듯이 그 계급에 속하는 그 자료가 몇 개나 있을까? 계급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료를 세어서 그걸 도수라고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표를 보면 거기에 중앙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중앙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자료가 그냥 계급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도수 분포표로. 앞에서 봤듯이 모든 자료를 쭉 열거해준 자료값이 어떤 건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표가 있다면 이 중앙값이라는 것은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급으로만 주어졌다면 그 중앙값을 지우고 보시면 돼요. 12.0에서 12.4까지 1개, 12.5에서 12.9까지 2개. 이렇게만 자료를 주면, 이렇게 표로 주면, 그러면 어떤 관찰값이 저 구간 안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12.0인가? 아니면 12.1인가? 알 길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모르게 표로 주어진 자료가 있다면 우리는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12.0부터 12.4까지 계급 안에 어떤 자료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그 계급의 중점을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계급의 하나에 있는 그 관찰값은 12.0과 12.4의 평균, 중점 12.2가 되겠죠. 12.2가 하나 있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구간에 12.5에서 12.9까지. 거기도 도수가 2니까 자료가 2개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12.5가 2개 있는지 12.9가 2개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냥 그 평균값을 내서 12.5와 12.9의 평균 12.7, 12.7이 2개 있어.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밀한 값이 필요하다면 그 값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추정하는 얘기를 할 때에는 그렇게 정밀할 필요는 없어요. 12.7이 계급의 중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차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점으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자료값을 이번에는 계급의 개수를 좀 다르게 해볼까요? 계급의 개수를 정하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학자들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한다면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계급의 수를 k라고 했을 때 n은 1 플러스 로그 2의 k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급수를 정하는 통계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일반화된 법칙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뭐 오차가 작다,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가 선호하면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판단을 가지고 계급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8개 계급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아까 나누는 방법은 계급의 수가 정해지면 어떻게 나누는지는 알고 있죠? 이제는 8개 계급으로 나눌 거니까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자료 범위가 필요합니다. 자료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라고 했어요. 우리 자료에서는 그 범위가 5.7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5.7을 아까는 6으로 사용했어요. 반올림해서. 그것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5.7을 그냥 사용할까요? 8개로 나눌 거니까 5.7을 그냥 8로 나눴어요. 그러면 0.71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것을 반올림해서 쓰겠습니다. 0.7125씩 끊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요것을 반올림해서 0.8로 쓸게요. 그러니까 올림한 거예요. 반올림한 거 아니고 그냥 올림. 버려버리고 뒤에 뭐가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버려서 0.7로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또 다른 표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좋으실 대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0.8을 사용할게요. 올림해서 0.8로 사용할 거니까 12.0부터 시작하면 0.1짜리가 8개씩 들어가게 12.7까지 하나의 구간이 먼저 끊기죠. 그 다음은 12.8부터 13.5까지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되죠. 0.8씩 들어가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에 8번째 계급은 17.6에서 18.3까지 이렇게 정해지네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역시 그 계급 안에 몇 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세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어볼까요? 첫 번째 계급에는 자료가 2개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자료값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 중앙값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중앙값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어보니까 12.0에서 12.7까지 자료가 2개, 12.8에서 13.5까지 자료가 3개, 이런 식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7.6에서 18.3까지는 자료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면, 도수를 다 더해주면 전체 자료의 개수 30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급을 8개로도 나눠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2개로 나눠보고 8개로 나눠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개수가 다르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기 좋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통계학 강좌 성적이 있었죠. 앞에 온라인 강의 때 배웠죠. 거기서 얻은 성적을 가지고 금방 설명했던 대로 도수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거기 자료가 몇 개 있었던가요? 오른쪽 표에 보듯이 80개의 자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른쪽 표에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 자료를 80개 자료를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를 정렬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럼 제일 위에 어떤 값이 있어요?
50, 제일 작은 값이죠. 예, 이건 최소값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 가장 아래쪽 오른쪽에는 98이 있죠. 자료에서 제일 큰 값이지요. 예, 이것은 표본 자료의 최대값이다. 예, 이렇게 부른다고 했지요. 예, 이렇게 정렬을 하고 이제 아까 배웠던 대로 예,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했나요? 자료 범위를 우선 계산을 했었죠.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최대값은 98이었어요. 최소값은 50이었죠. 그러면 자료 범위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그러니까 98 마이너스 50. 네, 48이 되네요. 그렇죠? 계급의 수는 그 몇 개로 정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로 이 정도 나누면 보기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나누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냥 10개 계급으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네, 10개 계급으로 나누려고 하면 자료 범위가 48이었어요. 그걸 계급의 수 10개라고 했으니까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4.8이죠. 그렇죠? 그 4.8을 그냥 쓰셔도 되고 반올림이나 버림이나 아니면 올림이나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 올려볼까요? 5가 되겠죠. 그래서 5씩 끊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5씩 10개로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단위가 1씩이니까 5다 그러면 1씩 5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0부터 시작을 했어요. 50에서 50, 51, 52, 53, 54 이렇게 하면 5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50부터 54까지 첫 번째 계급, 그 다음은 55부터 5, 6, 7, 8, 9 5개 해서 두 번째 계급.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계속 5씩 이렇게 쭉 올라갈 테니까 제일 마지막에 95에서 99까지 계급이 형성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도수를 계산만 해주면 돼요. 앞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80개 자료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세워본 거예요. 50에서 54까지 안에 들어가는 관찰값은 3개 있네요. 그렇다면 이 계급의 도수는 3이 됩니다. 55에서 59까지 이 계급 안에 들어가는 관찰값은 6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계급의 도수는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급은 95부터 99까지 거기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최고 점수 98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수는 1이 되는 거예요. 도수를 다 더하면 자료의 개수다. 80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수를 다 더한 게 자료의 크기. 우리가 앞에서 n이라는 기호로 사용했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표의 중앙값을 준 게 있죠. 이것은 뒤에서 배운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자료가 주어진 게 아니고 도수 분포표로 주어졌을 때에는 이 자료가 얼마야 라는 걸 약속을 해야 되는데 중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약속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개로 나눠보니까 그 오른쪽처럼 도수 분포표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 계급의 수를 다른 수로 정해서 뭐 8개나 아니면 7개나 이렇게 정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그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자료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첨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도수만 계산을 했었죠. 이제 오른쪽 표를 보세요. 그 오른쪽 표에는 그 도수에다가 첨가해서 백분율, 누적 백분율,
예, 이런 것들을 조사할 거예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백분율은 백분율은 어떤 뜻인지 알지요?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대도수예요. 상대도수. 예, 그 관찰값이 몇 개 있는가 그걸 도수라고 했고 그것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상대도수라고 했지요. 결국 상대도수라는 것은 전체 분의 그 관찰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그게 바로 백분율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퍼센테이지로 표현했다. 예. 100을 곱해가지고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백분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도수하고 같은 얘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누적 백분율. 조금 전에 얘기했던 누적이라는 말이 하나 붙은 거니까 누적 상대도수죠. 그렇죠? 예. 누적 백분율을 그 해당 값까지 다 더한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표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아까보다는 조금 쉬워졌죠. 도수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도수가 있는 열을 한번 보세요. 도수만 가지고는 자료가 앞에 계급부터 가장 마지막 계급까지 3개, 6개, 9개 점점점 해서 3개, 3개, 1개 이렇게 끝나고 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분포야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면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계산을 미리 해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백분율을 보세요. 예. 계급, 도수, 백분율, 세 번째 열에 백분율을 보세요. 그러면 그 백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3.8에서 7.5 그리고 11.3 그리고 21.3 앞에는 뒤쪽으로 갈수록 자료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18.8, 17.5, 11.3 이렇게 거쳐가면서 1.2까지 그 구간을 지나면 자료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즉 백분율하고 누적 백분율 이 두 가지를 더 첨가를 해보니까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백분율 상대도수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니까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백분율을 계산하는 법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도수를 자료의 개수로 그냥 나눠요. 그러면 상대도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찰값이 3개가 있었는데 전체 자료가 10개가 있었다. 그러면 3을 10으로 나눠주면 0.3이 되죠. 그게 상대도수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백분율로 표현하면 돼요. 퍼센테이지로. 0.3이니까 30%가 되겠죠. 그 수에 100을 곱한 겁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로 표현했냐, 퍼센테이지로 표현했냐라는 거지.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백분율 계산하는 방법 알 수 있겠죠. 그럼 누적 백분율은 그 왼쪽 백분율을 보고 계속 더해주면 되죠. 첫 번째 계급은 백분율이 3.8. 그러니까 거기까지 누적된 건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3.8. 하지만 두 번째 계급은 앞에 게 3.8 그리고 두 번째 건 7.5. 그러니까 두 번째 계급까지 누적된 백분율은 두 개를 더해야 되죠. 11.3이죠. 이렇게 다 더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계급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체니까 100%지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백분율 계산하는 거 알겠죠? 누적 백분율 계산하는 것도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백분율만 알면 되죠? 누적 백분율은 더하면 되니까 백분율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제일 위의 계급은 도수가 3, 전체 자료는 80개. 그러니까 상대 도수는 80으로 나눠줘서 80분의 3. 그렇죠? 그러니까 백분율이라는 것은 3.8. 그렇죠? 예, 그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해서 퍼센테이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퍼센테이지로 예, 갖다 쓰면 됩니다. 예, 해서 우리가 그냥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80분의 3이다 그러면은 예, 사실은 0.03 예, 0.03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100을 곱하면 백분율로 표시해서 3.8 퍼센테이지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예, 누적 백분율, 누적 상대도수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예, 누적 백분율을 통해서 예, 자료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나은 그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 그 오른쪽 표를 볼까요? 예, 첫 번째 계급부터 예, 75에서 79까지 되어 있는 예, 그 계급을 보세요. 거기까지 보면 누적 백분율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80.0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50점부터 54점까지 끄는 그 계급부터 여기 75점에서 79점까지 끄는 이 계급, 여기까지에 속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80%구나 하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 두 계급을 더 첨가해 볼까요? 89점까지. 그렇다면 50점부터 해서 89점까지는 전체 자료의 95%구나 예,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예, 앞에서 3개 계급만 가지고 50점부터 64점까지 3개 계급만 가지고 누적 백분율을 계산하면 22.5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점수가 그 3개 계급의 가장 높은 점수가 64점이죠. 예, 그렇다면 그 통계학 강좌를 들은 학생들의 점수가 64점 아래 점수를 받은 학생들, 예, 그런 학생들이 그 학급에서 예, 22.5%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도수에다가 백분율과 누적 백분율을 첨가함으로써 예, 우리가 자료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자료가 그냥 도수 분포표로 주어져 있어요. 그냥 그 관찰값들이 다 주어져 있다 그러면 예, 그 관찰값을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조금 전에 설명할 때처럼 이번에는 처음에 주어진 자료가 예, 그냥 도수 분포표로 주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관찰값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오른쪽 표를 보세요. 예, 계급이 49.5부터 54.5까지 첫 번째 계급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급의 도수를 보니까 3이에요. 그 계급에 속하는 자료가 3개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어떤 값이다라는 걸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죠? 중점, 예, 중앙값이라고 약속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49.5하고 54.5의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을 내면 52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계급 안에는 52, 52, 52, 52가 3개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렇다면 첫 번째 계급에는 52, 52, 52 이렇게 3개 자료가 있어요. 두 번째 계급에는 57, 그 계급의 중점, 57이 도수 6개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 계급에는 97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사실은 처음에 주어진 자료하고 조금 달라졌죠. 예, 원래 있던 자료는 98점이었어요. 최고점이. 예, 그런데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관찰값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점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료는 52가 3개, 57이 6개, 점점점 마지막에 97이 1개 이런 자료가 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면 도수 분포표가 처음 주어졌을 때 그냥 도수 분포표만 가지고도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른쪽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주어진 표에 자료의 관찰값은 없다고 했어요. 계급 구간에 도수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 속한 자료의 관찰값을 약속을 한다고 했어요. 중앙값을 쓰기로 했어요. 계급의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 두 값의 평균이 중점, 중앙값이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구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중점이라는 값이 어떤 관찰값이 되는 거죠, 이제는. 예, 그래서 그걸 x라고 쓸 거예요. 도수는 frequency, 자주 나온다, 빈도, frequency라는 뜻으로 f라고 쓸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자료가 52가 3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평균을 낸다던가 할 때 그걸 다 더하려고 하면 52가 3번 더해지는 거죠. 57은 6번 더해지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97은 1번 더해지는 거고, 그것을 총 개수 8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도수를 F라고 표현했으니까 자료의 개수는 F를 다 더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80이 되지요. 예,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더할 때 52를 3번 더한다 라는 것은 52 플러스 52 플러스 52 이렇게 할 거니까 결국 52하고 3을 곱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X하고 F를 곱합니다. 예, 그래서 F하고 X 곱한 값을 오른쪽 열에다가 계산을 해놨어요. 52 곱하기 3, 156. 두 번째는 57 곱하기 6, 342.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분산을 계산할 때 뭐가 필요했죠? 자료에 제곱을 다 더한 게 필요했죠? 예,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예, 제곱을 다 더한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52가 3번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료의 제곱을 다 더할 때 52의 제곱 플러스 52의 제곱 플러스 5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다 더했다라는 것은 52의 제곱을 3번 더한 거니까 52의 제곱하고 도수 3하고 곱한 거죠. 예, 그래서 제곱을 다 더하기 위해서는 f와 x제곱을 곱한 값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예, 그것을 마지막 열에다가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표를 가지고 이 자료에 대해서 도수 분포표로 주어져 있지만 평균도, 분산도, 표준 편차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계산할 때 필요했던 게 x를 다 더한 값, 시그마 x 이 값이 필요했죠? x제곱을 다 더한 값, 시그마 x제곱 이게 필요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x를 다 더한 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 fx를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x제곱을 다 더한 거, 도수 분포표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fx제곱을 다 더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계산해서 연습을 해보려고, 예, 아래 표에 이렇게 쭉 제일 밑에 보면 그 필요한 값들을 계산해놨어요. 예, 시그마 F는 자료의 개수죠. 예, 도수를 다 더하면 자료의 개수죠. 80개. 예. 그 다음 fx라는 걸 다 더하면 결국은 자료값 x를 다 더한 게 나오죠. 예, 그게 5725가 되네요. 예, x제곱을 다 더해라 그러면 결국 이제 도수 분포표를 주었으니까, 예, 아까 설명한 대로 f 곱하기 x제곱 한 값들을 다 더하면 되죠. 예, 그 값이 417,305 이렇게 나왔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예, 평균은 계산하는 방법이 같아요. 하지만 분산은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렇죠? 분산이 달랐으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표준 편차도 달라요. 그렇죠? 모집단일 때는 자료의 개수 n으로 나눠주고, 표본일 때는 거기서 1을 뺀 거 자유도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지요. 예, 자유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계산하는 식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모집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모집단, 평균은 자료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료를 다 더한다라는 거, 시그마 x, 그 시그마 x가 도수 분포표에서는 시그마 fx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그마 fx를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개수라는 것은, 예, 도수를 다 더하면 결국은 자료의 개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수는 시그마 f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만 알면 그렇게 바꿔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x는 시그마 fx, 그렇죠? n은 시그마 f, 그렇다면 n-1은 시그마 f-1,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 x제곱 하는 것은 시그마 fx제곱. 네, 이렇게 다 바뀐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모평균은, 네,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니까 뮤라고 표기한다라는 것도 배웠죠. 뮤는 시그마 f분의 시그마 fx.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자료에서는 어떤 계산이 될까요? 다 더하면 80이고 시그마 fx는 5725였으니까 나눠주면 71.56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로 쓴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분산을 계산하는 계산기로 계산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하고 배운 게 있었죠. 그 방법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해서 모집단이니까 n분의 하고 갈 텐데 그걸 시그마 f로 바꿔주면 되고, 그래서 시그마 f분의, 그렇죠? 제곱을 다 더한 것은 시그마 fx제곱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x를 다 더한 것은 시그마 fx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계산하는 공식은 시그마 f분의 시그마 fx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f분의 시그마 fx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표에서 얻은 값을 각각 대입해주면, 예, 결국은 95.1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 모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럼 계산은 바로 되네요. 루트 95.12니까 9.75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표본입니다. 표본 평균은 달라진 게 없죠. 기호만 x바라고 표현하면 되고, 예, n분의 시그마 x라는 거니까 시그마 f분의 시그마 fx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고, 그렇죠? 예, 해서 이것을, 예, 모집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주어진 자료가 표본이야 라고 약속을 했다면, 예,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집단일 때하고 표본일 때하고 같이 써놓은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의 전부다 그러면 모집단이 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자료를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표본이 되는 거고, 전에 배웠었죠? 예, 그래서 모집단일 수도 있고 표본일 수도 있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서 계산해 본 거예요. 모집단이라고 생각해보고 표본이라고 생각해보고, 예,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표본일 때는 표본 평균 X 바로 쓰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계산하는 법은 똑같고 결과도 똑같죠. 그런데 이게 표본이라고 생각했을 때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은 자유도로 나눠준다. 그래서 전체 분모가 시그마 F-1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80 대신에 79를 쓴다는 거. 그래서 이게 표본이었다면 결과는 96.33이 돼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표본 표준 편차도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9.81 하고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고, 도수 분포표로 주어졌을 때에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처음 자료가 그냥 도수 분포표로 주어진 자료일 때 거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배운 대로. 가볼까요? 예, 거기 화면에 예제를 한번 보세요. 동대문 시장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한 고객 중에서 40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예, 그 영수증, 계산한 영수증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의 옷값을 지출을 했는지 그 고객들이, 예, 조사를 해서 그것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도수 분포표로 정리해 놓았어요.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 그때 그 도수 분포표를 보고 표본 평균, 이걸 표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예, 이걸 구해봐라 그랬어요. 표본이다, 모집단이다 라는 걸 파악하는 것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문제에 이걸 표본인 것처럼 해서 구해봐라 하면 표본이라고 붙일 거고, 모집단인 것처럼 해서 구해봐라 하고 문제를 줄 때는, 예, 뭐라고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한 대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설명한 대로 내가 관심을 갖는 것 전체가 모집단, 그것의 부분 집합은 표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진 않지요.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예요. 예,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옷값을, 예, 고객이 지출한 옷값을, 예, 10,000원 단위로 해서 20만 원까지 첫 번째 계급, 두 번째 계급은 거기서 40만 원까지, 그 다음은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수가 20만 원까지 지출했던 고객은 2사람, 40만 원까지를 지출했던 사람은 7사람, 이렇게 표가 있죠.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예, 옷값으로 지출하고 간 고객은 2사람이 있었네요.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예, 예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각 계급의 중점을 계산해야 돼요. 계급은 여기 주어진 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 끝점, 평균을 내서 중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계급은, 예, 0부터 20만 원까지니까 0과 20의 평균을 내면 돼요. 그러면 옷값이 10만 원인 게 평균이죠. 그렇죠? 해서 중점을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구간 2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그럼 평균을 내면 30만 원. 그렇죠? 마지막 구간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니까 평균을 내면 110만 원. 그렇죠? 자, 그럼 그 도수가 표현하는 것은 결국 10만 원 지출하고 간 사람이 2사람,
30만 원을 지출한 사람이 7사람, 마지막에 110만 원을 지출한 사람이 2사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요한 대로 자료를 다 더한 게 필요하니까 fx 계산해야 되고, 자료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이 필요하니까 fx제곱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첫 번째 구간은 10만 원 소비한 사람이 2사람이니까 fx를 계산하면 곱해서 20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곱을 다 더한 것은 10의 제곱이 2번 있는 거니까 200.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구간에서는 x를 다 더한 것은 30이 7번 있었으니까 210. 제곱을 다 더한 것은 30의 제곱이 7번 있었으니까 6300.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료의 전체 개수는 40개, 자료를 다 더한 값은 2320, 자료의 제곱을 다 더한 값은 157,600. 이렇게 얻었네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쉬워졌죠.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표본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x바, 분산은 s제곱, 표준 편차는 s라고 쓰면 되는 거고, 계산하는 공식, 우리 컴퓨터 공식 다 있어요. 그렇죠? x바는 시그마 f분의 시그마 fx. 그러니까 40분의 2320, 58 얻을 수 있죠. S제곱은 자유도로 나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그마 F-1분의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시그마 FX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F분의 시그마 FX의 전체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대입하면 79분의 157,600 마이너스 40분의 2320의 제곱. 계산하면 590.77 이렇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갖다 썼습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S도 마찬가지. 루트 590.77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요. 해서 소수점 아래도 두 자리까지만 끊어 쓰면 24.31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자,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도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해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수 분포표라는 것은 각 구간에 있는 자료를 구간의 중점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료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도수 분포표로부터 계산할 때는 이런 위험은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화면의 오른쪽 표를 보면 실제 자료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그 결과가 있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수 분포표만 가지고 계산했던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하고 실제 자료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하고 이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결과들을 나중에 우리가 자료의 분포라는 것을 뒤에서 배우게 돼요. 이것하고 이제 연결시킬 텐데, 여기 있는 이 통계학 그 강좌의 점수를 가지고 계산했던 것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분포를 그려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규 분포라는 것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분포를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짝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